자, 쌍무계약의 효력을 보겠습니다. 쌍무계약이 뭐였었죠? 매매처럼 계약을 체결했을 때 양당사자에게 대가적 채무가 생기는 게 쌍무입니다. 자, 이때 대가적이란 게 뭐냐? 네가 하니까 나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대가예요. 그럼 반대로 네가 안 하면 네가 할 때까지 나도 못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게 동시이행의 함매권이에요. 매매계약을 하면요, 공평 원칙상 물건 넘겨주는 것과 대금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공평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게 동시이행 관계야. 동시이행 관계인데 매도인이 물건을 안 넘겨주면서 돈 내놓으래. 반대로 매수인이 돈을 안 주면서 물건부터 내놓으래. 그럼 상대방은 야마 물건 줄 때까지 돈 못 줘. 또는 돈 줄 때까지 물건 못 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죠. 또 할 수 있고요. 그게 동시이행한 매권이에요. 항변이행이 뭐였어요? 뭐 거절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거절인데 정당하게 거절하는 게 항변권이에요. 정당한 거절. 이게 항변이에요. 항변권이에요. 이게 항변권. 정당한 거절이. 부당한 거절은 뭐라고 부르느냐? 이건 지체라고 불러요. 지체. 우리 지연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흔히 말하는 연체. 이게 부당한 거절이에요. 이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거절하는 게 지체 또는 지연이라고 부르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분이 연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항변권은 반대예요. 정당한 거절입니다. 그걸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한다. 동시이행 관계로부터 거절 권능이 생기는 경우 이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문이 이렇게 돼 있죠. 쌍무계약. 쌍무계약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편모 안 돼.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예컨대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상대방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그 채무이행을 할 때까지 돈을 줄 때까지 또는 물건을 줄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정당하게. 이게 동시이행의 하한매권이 됩니다. 물론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그 예외인데 나중에 보는 거고 원칙만 생각해 보자 말인 거죠. 그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때 동시이행매권은요. 잠시 뒤로 미루는 거죠. 네가 할 때까지 못해. 이걸 연기적 항변권이랍니다. 네가 하든지 말든지 나는 죽을 때까지 못해. 이걸 영구적 항변권이라고 해요. 항변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연기적 항변권과 영구적 항변권이 있는데 동시항변권은 네가 할 때까지 못해니까 연기적 항변권이죠. 그 다음에 항변권이라는 것 자체가 정당거절이라고 했잖아요. 지체 책임이 없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동시이행 항변권이라 한다. 자, 개념 잡아두시고 이제 나중에 동시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이라든가 예외 같은 것들 또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이게 동시행 관계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제도가 위헌부담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 위헌부담은 쌍무계약이 체결됐고요. 그 계약이 유효해. 그럼 양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매매계약이 유효하면 매도인도 채무가 생기고 매수인도 채무가 생겨요. 매도인은 재산권 넘겨줘야 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채무가 그 채무자의 잘못이 없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돼서 소멸해버려요. 그럼 상대방 채무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잖아요. 요걸 처리하는 제도를 위헌부담이라 합니다. 보통은 예를 이런 걸 들죠. 갑과 을이 1월 10일 날 갑수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계약 자체가 유효해. 그럼 갑은 토지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고 채무가 있고 을은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는데 갑이 을에게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기 전에 그 땅이 수용이 되어버려요. 국가로부터. 국가가 가져가 버려. 그러면 갑의 채무가 을에게 토지 소유권을 넘겨줘야 될 갑의 채무가 갑에게 아무런 잘못 없이 수용된 건 갑의 잘못도 아니고 을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어찌됐건 갑이 이렇게 토지 소유권 넘겨줄 의무가 갑의 잘못 없이
후발적으로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갑의 채무는 소멸을 해버렸어요. 이때 을의 채무는 남아있잖아요. 대금 지급 채무. 즉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느냐 아니면 을의 대금 지급 채무도 소멸하느냐의 문제를 위험부담이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은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때 채무는 이 불가능해진 채무, 갑이 이렇게 토지 소유권 옮겨줄 채무가 불가능해졌잖아요. 그 채무의 채무자 갑이 부담하는 거예요. 갑이 부담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갑은 토지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를 면하고 대신 대금 청구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계약하면서 을로부터 받은 계약금 따위가 있으면 돌려줘야 된다. 이게 채무자 위험 부담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537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가항력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불가능해진 채무의 채무자는 자신 채무는 당연히 면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거를 채무자 위험 부담이라 하게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즉 을은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지만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건 예외예요. 예외는 이제 기본 과정에서 보시면 되고 기초 과정에서는 위험 부담이라는 제도가 뭐고 누가 원칙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는가 그것만 딱 머릿속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요건 머릿속에 넣으세요. 개념하고 똑같은 겁니다.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는 후발적 불론 이게 요건이에요. 땅이 수용되거나 주택을 팔았는데 주택이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지진으로 멸실이 되거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럴 때 위험부담이라는 제도가 적용이 된다. 예외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기초과정에서 넘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책사유라는 개념이 뭐였어요? 어떤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유. 뭔가 잘못한 거죠. 그 귀책사유가 민법에는 두 종류예요. 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 채권자 수령지체라는 개념이 있네요. 채권자 수령지체라는 건 뭐냐면 갑이 약속한다 할 때 물건 넘겨줘요. 그럼 을은 당연히 수령해야 되잖아요. 물건을 넘겨받으면서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을이 돈을 마련을 못했어요. 돈을 못 주면 물건을 못 받죠. 이게 채권자 수령지체예요. 을이 대금을 못 줘. 을은 대금 지급 채무자잖아요. 대금을 못 줘. 이게 지체예요. 채무 이행 지체. 그러니까 을은 대금 지급 면에서는 채무자인데 대금 못 주니까 채무자의 이행 지체가 되겠지. 반대로 을은 물건 수령 채권자예요. 근데 대금을 못 줘서 수령을 못 해. 이게 채권자 지체가 되는 거예요. 수령 지체라고도 하게 됩니다. 수령 지체. 그 정도 간단히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쌍무계약과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게 나왔어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합니다. A 토지 1억. 당연히 계약 당사자에게 채권 채무가 생겨요. 그죠? 근데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할 때 요청을 해요. 뭐라고 요청하느냐? 대금은 병에게 지급하라. 을이 이거를 수락을 해요. 알았다. 물건만 넘겨주면 물건 넘겨받으면서 동시에 병에게 대금을 쏘겠다. 수락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쌍무계약,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상 채무 하나를 대금지급 채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속을 해요.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되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요 제3자가 을에게 대금 내놔 라고 권리가 생겨요. 제3자에게. 이렇게 쌍무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는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합니다. 그래서 539조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죠.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을 통해서 당사자 일방 머릿속으로 얘를 생각하세요. 아, 매수인. 이 매수인이 매도인인 제3자에게 대금 지급할 것을 약속을 했단 말이지. 그러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돈 내놔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채무자는 또 누구냐? 자, 좀 전에 제가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면서 갑이 을에게 병에게 돈 주라고 요청했다 그랬죠. 얘가 요약자예요. 얘를 요약자라고 불러요. 을이 수락했죠. 얘가 낙약자라고 불러요. 낙약자가 제3자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되죠. 낙약자가 제3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3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낙약자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낙약자가. 채무자란 낙약자를 말합니다. 두 번째.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병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고 을이 이걸 수락을 했다 하더라도 막바로 병에게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병에게 의사를 물어봐야 돼요. 갑이 병에게 연락을 합니다. 야, 돈 을한테 받아. 병은 싫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1억 매매 계약을 하면서 1억을 병에게 주기로 갑과 을이 합의를 봤어요. 자, 왜 갑이 을에게 병에게 1억을 주라 그랬냐? 병이 갑에게 1억을 꿔준 게 있어. 병이 1억 채권자야, 갑에 대한. 자, 여러분이 병이에요. 갑에게 1억을 꿔준 게 있어. 근데 갑이 전화가 왔어. 여러분한테. 1억 을한테 받으라고. 그럼 여러분은 기분이 좋을까요? 싫겠죠, 보통. 아, 나 싫다. 나 을 모른다. 네가 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약자와 낙약자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막바로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제3자가 채무자 등 낙약자에게 나 수익을 받겠다. 수익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그게 요거예요.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 그래야 제3자의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병이 을에게 다이렉트로 1억 내놔 라고 권리가 생기려면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계약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그게 발생하지 않고 요 제3자가 채무자인 낙약자에게 아, 나 돈 받겠다. 나 너한테 돈 받겠다라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만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539조 1항, 2항입니다. 자, 이런 제3자를 위한 이야기 어떤 개념인지 그 개념을 기초과정에서는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들, 관련자들을 부르는 명칭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예요. 그리고 낙약자를 채무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3자는 수익자라고 보통 부르게 됩니다. 그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세 사람 사이에 부르는 그 세 사람 사이의 관계를 부르는 명칭 학자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그것도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를 기본관계 또는 보상관계라고 부릅니다. 기본관계 또는 보상관계. 반면에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 자,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었어요? A 토지 1억의 매매 그리고 을이 낙약자가 병에게 1억 지급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왜 보상관계라고 부르냐? 을이 갑의 요청에 따라 1억을 주기로 하면 갑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A 토지를 넘겨주기로 한 거다. 그래서 보상관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본관계 또는 보상관계. 그 다음에 요약자와 제3자의 사유관계는 대가관계라고 부르는데 저는 좀 납득이 안 돼요. 학자들이 이걸 왜 대가관계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좀 납득은 안 됩니다. 보상관계로 붙인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이름을. 근데 이걸 대가관계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들을, 이 정도 개념들을 기초과정에서 제3자로 요약을 둘러싸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나머지는 굳이 안 읽으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려면요. 당사자, 즉 요약자,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라 그랬죠. 유효한 쌍무계약이, 매매계약 같은 유효한 쌍무계약이 성립해야 되고요. 그 계약을 하면서 제3자인 병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합의해야 되죠. 그걸 제3자 약관이라 합니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쌍무계약 플러스 제3자 약관이 존재하면 됩니다. 그 정도 내용 살펴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 및 제3자 약관만으로는 권리가 생기지 않고 그 권리가 생기려면 제3자가 채무자인 낙약자에게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만 권리가 생긴다. 만약에 표시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 그때를 대비한 게 540조입니다. 540조는 좀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니까 539조만 가지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뜻과 당사자 간의 관계를 부르는 명칭에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약 총론의 마지막 해제가 있습니다. 이 해제는요, 계약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 기간이 남았어. 이 계약을 소멸시키는 게 해제인데요. 해제는요,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되돌려요. 이게 해제야. 앞으로 안 해. 이게 해지입니다. 계약의 소급 소멸 해제, 계약의 장래 소멸 해지 이렇게 됩니다. 그중에 해제가 중요한데요. 해제는 계약이 성립을 했고요. 유효해요. 근데 계약을 한 후에 일정한 사유가 있어. 여기 생겨.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일정한 사유를 가지고 당사자 한쪽이 계약을 소급적으로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 이게 해제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합의로 소멸시키는 합의 해제하고 구별해야 되죠, 당연히. 해제는 일방적인 거란 말이죠. 한쪽이 해제한다 그러면 해제되는 거예요. 반면에 합의 해제는 한쪽이 해제합시다 라고 뭐해? 청약을 해. 상대방이 그럽시다. 수락을 해. 그러면 해제되는 게 합의 해제 또는 해제 계약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구별이 되죠. 또 해제는요, 해제하겠다고 말을 해야 돼요. 반면에 실권약관은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면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 라고 특약을 했다. 이게 실권약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특약.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라고 특약을 해놨다. 이게 실권약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실권약관 이퀄 자동해제 특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제는 해제한다고 말을 해야 된다. 따라서 해제한다는 말을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자동해제 특약과는 구별된다. 해제는 일방적인 거다. 따라서 합의로 해제하는 해제 계약과는 다르다. 이렇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외에
더 구별해야 될 게 있어요. 취소하고도 구별해야 되고 철회하고도 구별해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하시고 해지는 뭐였어요? 장래하면 통신사 옮기는 거 중간에 이런 게 해지예요. 학원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거 이런 게 해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제 개념을 잡고 해제와 구별되는 5가지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기초과정에서 3개를 간단히 구별하잖아요. 하부해제, 실권약관, 해지. 이렇게. 그 다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하는데 이 해제권이란 건 일방적인 권리라고 했죠. 일방적인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 없이 권리를 행사해버리면 그 권리 행사한 자가 의도한 대로 결과가 생겨버려요. 이런 걸 형성권이라 합니다. 형성권 이퀄 일방적 권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해제권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약속을 할 수도 있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가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약정 해제권이에요. 반면에 법에서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법정 해제권이라고 합니다. 법에서 요로 할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정해놓은 걸 법정 해제권이라고 하고요. 그 사유를 법정 해제 사유라고 합니다. 그 법정 해제 사유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유형이. 하나가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라고 합니다. 반면에 어떤 특정한 계약에만 적용이 되는 게 있어요. 이걸 개별적 법정 해제 사유라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를 보게 됩니다. 자,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 계약에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법정 해제 사유를 말하는데 그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가 뭐냐? 채무 불이행이에요. 채무 불이행. 채무자가 부당하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이행지체 이렇게 불러요. 또는 부당하게 이행할 수 없는 상태 이행불능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가 채무 불이행이고 채무 불이행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 이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행지체와 아예 이행할 수 없는 상태인 이행불능 2가지 형태가 있다. 이렇게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 상태가 생겼을 때 이 어떻게 해제할 수 있는가 이제 그걸 규정하고 있는데 자세한 건 나중에 볼 거예요. 이행지체는 대표적으로 대금 미지급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행불능은요 매도인 귀책 사유로 그 매매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내가 자동차를 팔았는데 넘겨주기 전에 내가 교통사고를 해서 자동차를 폐차하게 됐어. 내 잘못이야. 이런 게 이행불능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이 있을 때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이제 그거를 기본 과정 가서 보시게 됩니다. 오늘은 법정 해제 사유 중에 일반적 법정 해제가 뭐냐? 채무 불이행이지. 채무 불이행에는 크게 2가지가 있었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 있었지. 딱 그 정도. 자, 그렇게 해제권이 생겼어. 해제권이 생긴 상태에서 그 해제권을 행사하게 되면 해제권을 행사할지 말지는 해제권자의 자유입니다. 일단 해제권이 생겼어요. 해제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될 의무 따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해제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해제권을 행사를 해버리면 3가지 효과가 생깁니다.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해요. 받은 것 돌려주고 준 것 돌려줘야 돼. 깡그리 돌려줘야 돼. 그걸 원상회복 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가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이잖아요.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야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가 되었을 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정 해제권이 생겨서 그 해제권 행사했을 때
세 가지 대표적인 효과. 계약은 소급해서 선물한다. 받은 게 있거나 준 게 있으면 깡그리 돌려받고 돌려줘라. 받은 거 깡그리 돌려주고 준 것 깡그리 돌려받아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돌려주고 돌려받아라. 왜? 처음부터 계약은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간 거니까. 그걸 뭐라 부른다? 원상회복 의무라 부른다. 그리고 보세요. 각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계약금만 주고 나머지 중도금 잔금을 끝내 안 줘. 갑은 계약을 해지하죠. 그리고 받은 계약금은 돌려줘야 되잖아요. 이게 원상회복이잖아요. 갑 열받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상회복하고요. 손해배상을 헷갈리시면 안 돼. 갑 계약금 안 돌려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돌려주는 게 원상회복이야. 그럼 갑은 억울해서 어떻게 하나요? 손해배상 청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개념상 구별된다는 걸 기초과정에서 아예 머릿속에 각인을 해두셔야 됩니다. 어쨌든 채무불이행을 이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이렇게 세 가지 기본적인 효과가 생긴다. 딱 머릿속에 각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해지가 나오죠. 해지는 이제 주로 임대차와 같은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을 때, 계속적 계약, 언제부터 언제까지 중간에 소멸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건 그대로 두고 앞으로 안에 장래 소멸, 계약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것을 해지한다. 해제와 딱 이렇게만 구별해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계약 총론에서 꼼꼼하게 보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제 계약 강론, 매매교환 임대차 남았습니다. 이게 어떤 계약인지, 그 매매교환 임대차에서 중요한 게 뭔지, 중요한 개념이 뭔지, 이거 이제 기초과정에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